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 개론의 김하선입니다. 자, 설 연휴가 끼는 바람에 2주 만에 여러분 뵙고 있는 것이죠.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가볍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자, 주택 소비금융 나왔죠. 우리가 부동산 금융은 크게 토지금융과 주택금융 구분되는데 그중에 핵심이 주택금융이다라고 배우시면서 주택금융은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느냐를 가지고 주택소비금융과 주택개발금융으로 구분했던 기억이 나와요. 그래서 무주택 서민에게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대출이 주택소비금융이고 주택건설업체에게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 대출이 주택개발금융이다. 그래서 개발금융은 성격 자체가 공급자 금융이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주택소비금융은 장기저리, 일시대출, 분할상환의 모습을 보이는 반면 주택개발금융은 상대적으로 단기고리, 분할대출, 일시상환의 모습을 보인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주택소비금융은 무주택 서민이니까 예컨대 주택구입자금 1억을 대출해 준다고 보고 있고요. 또 주택개발금융은 공급자 금융으로서 예컨대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 1,000억을 대출해 준다라고 구분해 보자는 거죠. 그럼 돈을 빌려준 대출기관, 은행 입장에선 1억 빌려주는 게 1,000억 빌려줄 때보다 위험이 작다는 거죠. 그럼 주택소비금융은 위험이 작은 거고 주택개발금융은 위험이 높겠죠. 누구 입장에서? 은행 입장에서. 따라서 은행 입장에서 1억 빌려주는 주택소비금융은 위험이 작으니까 기간은 길게 금리는 낮게죠. 반대로 1,000억 빌려주는 주택개발금융은 은행 입장에서 위험이 높다 보니까 기간은 짧게 금리는 높게 적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주택소비금융과 주택개발금융의 어떤 상환 방식 자체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돈을 빌려주는 대출기관의 위험 차이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잔금 비율은 저당 대출액에 대한 미상환된 원리금의 비율을 말한다 했는데 그러면 잔금이 뭐죠? 잔금이 잔액이에요. 그럼 잔액은 뭐예요? 대출액, 빌려온 돈 중에서 아직까지 갚지 못한 남은 돈의 금액이 잔액이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예를 들면 10억을 대출 받았는데 6억을 갚았다. 그럼 아직까지 얼마 못 갚았어요? 4억을 못 갚았죠? 이렇게 아직까지 갚지 못한 남은 잔액을 잔액 또는 잔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잔금 비율은 빌려온 돈 중에서 갚지 못하고 남은 원금의 비율이지 원리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갚지 못하고 남은 원금의 비율이지 원리금이 아니에요. 이자가 포함된 값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군요. 자, 3번 볼게요. 지분금융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분금융 그럴 때 투자론 배웠죠. 지분은 누구 돈? 내 돈 그랬습니다. 내 돈은 네 글자로 자기 자본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분자 나왔으니까 주식을 발행하거나 지분권을 매각함으로써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금융수단이다. 그러면서 제가 무엇 강조했습니까? 지분금융이든 부채금융이든 매자닌 금융이든 간에 종류를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한 학습이다라고 강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금융의 종류는 암기법이 신조리증펀이었죠. 자, 신조리증펀, 신디케이트, 조인트벤처, 리츠가 부동산 투자 회사입니다. 또 공모에 의한 증자, 부동산 펀드 그래서 신조리증펀 이렇게 5가지는 지분금융에 해당이 되죠. 자, 4번 문제를 볼게요. 매자닌 금융 되어 있습니다. 이 매자닌 금융은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함께 갖는다.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주식이 지분이고 채권이 부채가 되니까 부채금융과 지분금융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말을 바꿔도 같은 의미를 담는 지문이 돼요. 또 매자닌 금융 역시도 의미 자체보다는 종류가 중요하다라고 배우셨죠. 그래서 매자닌 금융의 암기법은 우선
우선 신주인부터 찾고 후순위는 전화해라고 외워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주, 신주 인수권부 사채, 후순위 대출, 전환 사채 이렇게 네 가지는 매자닌 금융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우선주, 신주인, 후순위, 전화해 네 가지 나와 있죠. 그래서 4번은 옳은 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5번 문제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대출 초기에, 대출 초기입니다. 초기의 이자율, 금리 수준은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가 높다. 틀렸네요. 여러분, 초기의 금리 수준은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아요. 왜 그렇다고 배웠습니까? 여러분, 고정금리는 한 번 금리가 결정되면 중간에 못 바꾸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높게 설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변동금리는 대출 당시의 금리가 대출 기간 동안에 시장 상황이 변동하게 되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높게 설정한 이유가 없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대출 초기의 이자율 수준은 고정이 변동보다 높다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고정이 변동보다 높다고 해야 되는데 고정보다 변동이 높다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죠. 자, 6번 변동이자율 저당대부 방식은 차입자의 이자율 위험을 대출자에게 전가시키고자 고안된 방식이다. 땡, 틀렸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했죠. 변동금리 물어볼 때, 의미를 물어볼 때 꼭 차입자와 대출자 위치 바꿔서 혼란 유발한다라는 점 강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금리는 대출자, 은행의 위험을 돈을 빌려가는 차입자에게 넘기고자 고안된 방식이므로 차입자와 대출자의 위치가 바뀌어야만 옳은 지문이 되기 때문에 X가 됩니다. 자, 7번 볼게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출 기간 중 매월 납부하는 원리금 상환액 중 대출 원금 상환액의 규모는 점점 줄어들게 된다. 땡, 틀렸습니다. 여러분, 원리금 균등 나왔죠? 그 원리금 균등은 매 기에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상환, 빚 갚는 금액 자체는 동일하다. 일정한 값을 갖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원금 상환액과 이자 지불액의 크기는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고 배웠죠. 그래서 대출 초기에는 원금을 갚는 금액은 작고 이자를 갚는 금액이 커요. 또는 많다고 해야 되겠죠. 근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대출 후기로 갈수록 원금을 갚는 금액은 커진다. 자, 크다 또는 많아진다. 반면에 원금을 많이 갚을수록 잔액이 줄기 때문에 이자를 갚는 금액은 작아집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원리금 균등 나왔습니다. 그러면 원리금 상환액 중 원금 상환액의 규모, 원금을 갚는 금액의 크기는 점점 증가해야 한다. 커진다고 나와야 되는데 줄어든다 했기 때문에 틀린 거죠. 점점 증가한다 또는 점점 커진다. 이렇게 말을 바꿔야만 옳은 지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볼게요. 8번.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 기간에 원금 상환액은 일정한 반면 이자 지불액은 경과에 따라서 감소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줄어드니까 체감 상환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원금 균등이죠. 원금 균등이니까 원금을 갚는 금액은 균등 일정한 겁니다. 그런데 원금이 갚아지는 만큼 잔액이 줄어요. 잔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자액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원금을 갚는 금액은 일정하지만 이자액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원금 이자를 합한 원리금 상환액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원금 균등을 체감 상환 방식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9번 부의 상환이란
갚아도 갚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빌려온 대출 원금, 이 자체가 대출액 또는 융자액이 되겠죠. 빌려온 돈보다 대출 잔액, 갚아야 될 빚이 더 많아진다. 갚을 빚이 더 증가하는 현상을 부의 상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원칙적으로는 한 달 지나고 두 달, 석 달 지나가면서 빚이 갚아지게 되니까 잔액이 줄어야 정상 아닙니까? 맞죠? 근데 오히려 빚을 갚아 나감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빌려온 돈보다 앞으로 갚아야 될 빚이 더 늘어난다면 갚아도 갚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웃어도 웃는 게 아닌 것처럼 말이죠. 이것을 갚아도 갚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부의 상환이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표현이죠. 10번 볼게요. 점증 상환. 이 점증 상환이 곧 최정식 상환과 같은 거죠. 최증과 점증 같은 말, 점점 증가한다. 상환액, 원금이자 앞에서 빚 갚는 금액이 처음에는 작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늘어나는 방식이 바로 점증 상환이 되는 거죠. 그럼 주택 예정 보유 기간이 긴 차입자나, 그러니까 그 담보로 맡기는 주택을 오래 보유하는 차입자나 미래의 소득이 보장되는 사회초년생, 젊은 부부에게는 유리하다. 얼핏 보면 그럴듯하지만 하나 때문에 틀렸네요. 여러분, 주택, 담보주택을 보유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만큼 이 빚 갚는 부담이 커져요. 상환 부담이 커지는 거죠. 왜? 체증식이니까, 점증이니까. 다시 한번, 점증 또는 체증은 빚 갚는 금액이 처음에는 작았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빚 갚는 금액이, 상환액이 증가하는 방식이 체증식이잖아요. 점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담보주택에 오랫동안 거주할수록 이 차입자가 부담해야 될, 감당해야 될 빚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택 보유 예정 기간이 긴 차입자는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린 지문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웠던 내용 가볍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보다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